안녕하세요. 불교나무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배운 것들은 이제 그 불상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나무를 갖다가 채취하느냐, 또 선택하느냐, 그다음에 채취한 나무를 갖다가 어떻게 잘 자르고 건조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준비가 되는 그러한 과정을 배웠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앞에서 먼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쪽 부분이 이제 연륜이 작기 때문에 북쪽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 부분 연륜이 좀 넓기 때문에 남쪽에서 자란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 아래쪽에 있는 부분들이 이제 원구, 그 다음에 말구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무가 이제 이렇게 자라면은 이렇게 되죠. 이렇게 돼 있고 여기 가지가 있고 그런데 이 아래쪽에 있는 부분을 갖다가 우리는 원구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위쪽 부분을 갖다가 말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갖다 자르는 데 있어서 이제 어떻게 자르느냐라는 부분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돼서 지금 형태에서 자르는 부분들을 갖다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자르는 부분, 이렇게 자르는 부분 이게 좀 겹쳐 나왔네요. 어, 이쪽 걸 갖다가 지우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판목제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르는 것들, 그 다음에 정목제제는 무늬가 이렇게 나오는 그러한 형태를 갖다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음. 그리고 추정 목재 같은 경우에는 일부는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일부는 이쪽으로 이런 형태로 나오는 그러한 것들을 갖다가 추정 목재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것들이 이제 그 다음 작업하는 것들이 뭐냐 하면은 이제 에, 밑그림 그리기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밑그림 그리기. 음. 그래서 불상을 갖다가 어떻게 만드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처음에 이제 종이에다가 어떤 형태, 앞모습과 뒷모습, 옆모습 이런 것들을 갖다가 어떻게 그리느냐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목불상을 조성한 자는 도상이나 재질, 기타 양식적인 여러 문제를 결정하기 위해 가지고 위해서 이러한 형태들의 것들을 갖다가 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불상 제작은 봉환되는 위치와 목적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만드는 불상을 갖다가 대웅전에다가 할 것이냐 아니면은 다른 그 불전에다가 각전에다가 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어디다 봉안할 것이냐 그다음에 그것들에 따라서 크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그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나무를 사용하는 불상의 제작은 다른 재질의 불상에 비해서 오히려 여러 가지 공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단순한 편이긴 하지만은 그 공정을 갖다가 거치면서 소요되는 인력이나 기술적인 면에서 세심한
것이 요구가 되는 부분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항상 주변의 온도나 습도 뭐 이런 영향이 있는 것들, 특히 나무는 습기에 영향이 많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세심하게 배려를 해가지고 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무가 지닌 특성을 잘 이해하고 충분하게 응용하는 줄 아는 재질에 대한 이해력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재를 갖다가 과학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이런 장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아주 오랫동안 나무를 갖다가 깎고 또 이 나무는 어떤 특성이 있고 이렇게 됐을 때 어떤 특성이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뭐 인간 문화재라든지 아니면은 뭐 무형 문화재라든지 이 어떤 장인의 타이틀을 주는 부분들이 이러한 충분하게 재질에 대한 응용이 가능하고 나무를 갖다가 깎는 데 있어서 또 조각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경험이 많다라는 것을 갖다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불상 작업은 첫 단계는 우선 불상의 종류를 선정하고 그 크기나 양식, 형식을 결정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로 등신대에 가까운 대형의 불상들은 불전에 봉안되는 것인 까닭에 거의 좌우의 협시, 가까이 모신다는 뜻이죠. 뭐 석가모니 부처님이 있으면 그 옆에 일불, 이보살, 뭐 협시보살 그래서 보통 대웅전이나 이런 데 가면은 한 분이 있는 데도 있겠지만 보통 옆에 두 분이나 세 분, 뭐 이렇게 일불과 이보살, 뭐 이렇게 삼존의 형식을 갖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배치를 할 것이냐라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 뒤에 이제 탱화라든지 목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갖다가 어떻게 배치하느냐라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불상이 이렇게 돼 있으면은 불단이 어떻게 돼 있느냐라는 것들도 어,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의 대자를 지니게 할 것인지 또는 뒷면에 탱화가 있을 것인지 목탱, 목탱은 목각의 탱화죠. 를 하는 것인지 또는 불상이 구성하는데 불신, 광배, 대좌, 불신은 이제 부처님 상이고요. 광배는 뒤에 이제 후광, 뭐 이런 것들 갖다가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그 다음에 대좌를 할 것인지, 이 앉아 있는 형태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불상 작업에서 첫 번째로 제반하는 요소들이다라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들은 뭐냐면은 제작 당시의 발원자의 의도와 실제 제작자의 불심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실 것인지 아니면은 약사 열의 부처님을 모실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중요시한다라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발원자들이 이 발원자가 어떻게 이 부처님을 모실 것이냐라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키 높이를 갖다가 발원자의 키와 동일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상호를 닮게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제반역경을 갖다가 이해하는 그런 부분도 중요한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불상의 제작을 의도하면서 가장 먼저 돼야 되는 것이 불상에서도 어떤 불상인가를 확인하는 것이다. 그래서 단순히 부처님 상을 말하는 불상과 함께 보살상이나 또는 신중, 역사상 뭐 이런 등의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제작 과정에서 여러 가지 좀 틀려지는 부분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조성자의 미의식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좀 예쁘게 해주세요. 또 근엄하게 해주세요. 뭐 아니면은 뭐 장중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갖다가 충분히 얘기를 듣고 뭐 어떻게 보면 그분이 그 불자로서 생활하면서 나는 이렇게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뭐 또 뭐 부모님께 효도하는 그러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자식들이 잘 되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형제 간에 우애를 좋게 한다든지 뭐 이런 얘기를 듣고서 그거에 맞는 것들을 갖다가 충분히 고려해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토대로 자료를 기초를 해가지고 밑그림 그리기를 진행한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결정된 불상이 현재 전하는 유물이나 작품이라면 현지 조사를 통해서 정밀한 실측 작업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리고 만약 작자의 의도에 따라서 원형을 그대로 복원해 나갈 것인지 아니면 제2의 창작을 할 것인지도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부처님 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조금 변형돼 가지고 누구와 좀 비슷한 뭐 이런 것들을 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좀 망가졌던 것을 갖다가 다시 복원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만약에 복원이라든지 뭐 이런 것이 진행된다 할 경우에는 실제 이게 손상된 부처님이라든지 불상이라든지 이 가서 실측을 하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 조사를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여러 장의 밑그림을 그리고 또 비슷한 부분이 있다면은 실측을 하면서 그 구상에 맞게 또 비율에 맞게 그렇게 아주 크게 한다든지 작게 한다든지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10cm짜리를 갖다 5cm를 만든다든지 하면은 그거에 맞춰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그림을 보면서 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아래를 부처님이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부처님이 위를 볼 것이냐 중간을 볼 것이냐 그 너머게 아래를 볼 것이냐 뭐 이런 것들도 이렇게 여러 가지 밑그림을 통해서 어, 일단 준비를 해 놔야 된다. 라는 것을 갖다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각 부분입니다. 조각 부분. 불상의 조각은 결정된 불상은 불상의 형태로 조성 방법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나무 몸통을 그대로 조각하고 속 비우기라는 한 몸통 작업이다. 그리고 둘째는 각각의 몸통을 접목한 후 속비우기를 하고 각각의 몸통에서 세목 조각까지 해나가는 접목 조각 작업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옛날 같았으면 아주 큰 나무가 있으면은 뭐 이렇게 저번에도 그림을 그렸었는데요.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큰 한 통에서 이렇게 큰 형태의 에, 것들을 갖다 그릴 수 있지만은 나무가 작거나 또는 그리고 이제 여기 속파기 작업을 하게 되겠죠. 나무가 작거나 그럴 때는 이런 작은 나무에서 머리 부분이라든지 팔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몸통 부분이라든지 를 갖다가 작업을 해가지고 하는 접목이죠. 접목해가지고 세목하는 그러한 작업 형태를 갖다가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작은 불상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큰 나무를 가지고 한 몸통으로 해가지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좀 더 크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큰 불상을 만들 경우에는 이렇게 접목을 해가지고 하는 방법도 좀 효과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건목 작업이다. 한 몸통으로 조각하는 경우하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접목 조각이다. 조각이다 할 경우죠. 그래서
겉목이라고 해가지고 겉에 부분을 갖다가 대충 이렇게 치는 윤곽을 잡는 그러한 작업을 갖다가 겉목 작업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적당한 크기로 마련된 제목을 우선 크게 쳐나는 작업을 갖다가 겉목이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필요 없는 부분을 쳐내서 작업을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작이나 큰 반원칼 등 망치를 쳐가지고 작업을 한다. 그래서 겉목 작업은 공정이 단순하다고도 할 수 있지만 조각상의 전체 형태를 결정짓는 중요한 과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밑그림을 보고서 보면은 뭐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나무를 선택할 때 이 나무에는 어떤 부처님이 들어 있구나 라는 것을 갖다가 뭐 경험에 의해서 알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건목 작업도 이 나무를 갖다가 어떻게 쳐내느냐에 따라서 이 불상의 형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잘 나오는 아주 기초적인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할 때 불상이 앞으로 숙였는지 아니면 반대로 뒤로 누운 편인지 머리가 지나치게 숙인 것은 아닌지 그런 것들을 갖다가 형태를 잘 살펴가지고 어, 사용하는데 여기에는 자기라든지 뭐 이런 망치를 쳐서 쓰는 칼을 사용하고요. 그다음에 큰 반원칼이나 평칼 또는 넓은 반원 끌을 갖다가 이용해가지고 크게 작업을 해나가는 그런 부분들입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접목하여 조성하는 경우에는 불상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부재를 짜 맞추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상체 부분의 부분과 좌우 팔 부분 그리고 하체 부분 이렇게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작업하는 것이 통례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상체 부분하고 그다음에 좌우 팔 부분, 하체 부분 이렇게 나누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각기 맞붙게 되는 면을 갖다가 주의해서 살펴야 된다라는 거죠. 팔 부분하고 그다음에 몸통 부분하고 그다음에 우측 팔 부분하고 뭐 이런 아래쪽 부분하고 어떻게 잘 맞출 것이냐.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나이테에 따라 가지고 연륜에 따라 가지고 그 맞추는 작업이 조금 어설플 수도 있고 잘 맞추면은 잘 조화롭게 내려가면서 이렇게 나이테가 연륜이 잘 맞춰 들어간다. 라는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 갖다가 잘 맞춰가지고 뭐 오랜 경험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맞추면은 잘 자연스럽게 연륜이 맞춰져 가지고 내려갈 수 있다. 라는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점 묶고 필요 없는 부분들을 자르기 이 등의 도구를 사용해서 쳐내는 작업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자기 그리고 망치끌 뭐 등을 사용해 가지고 그 외에 자르기 도구들 사용해 가지고 접목 작업의 한 네 단계에 네 가지 뭉퉁이죠. 네 부분을 갖다가 잘라내 가지고 이제 조각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속 비우기 작업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몸통으로 조성하는 경우에는 이 불상의 속을 걷어내는 작업은 건조가 되면 발생할 수 있는 갈라짐을 방지하는 부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종교적으로는 복장을 넣는 공간이기도 하다. 그래서 복장이라는 건 이제 나중에도 나오겠지만은 불상의 안을 속을 비워가지고 그 안에다가 뭐 뒤에 나오지만은 발언자의 뭐 여러 가지 정보라든지 그때 당시에 뭐 귀중한 부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집어 넣어가지고 한꺼번에 이렇게 만드는 것을 갖다 복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아주 오랜 것들은 그 복장 안에서 많은 유물들이 나와가지고 뭐 여러 가지 역사를 갖다가 연구하고 그러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는 부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학적으로는 이제 좀 가볍게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다시 건조되거나 습기를 머금고 있거나 뭐 그러기 때문에 갈라지거나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방지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안에 속 비우기를 하는 그 이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다가 복장을 넣기 위해서 하는 이유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무의 속 비우기가 되면 중량을 덜 수 있지만 그보다 앞서 가장 먼저 갈라짐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 우선 필요한 사항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가능한 한 얇게 형성시키면은 자연 나무의 갈라짐이 약하고 목재의 수명도 길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접목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접착했던 부재들을 갖다가 어, 건목 작업해가지고 해서 필요 없는 부분을 없앤 후에 다시 분리해가지고 속 비우기를 진행하게 된다라는 거죠. 얘네들은 이제 몸통하고 그다음에 아랫부분 뭐 이런 것들 갖다가 안쪽에다가 속 비우기를 하면서 마찬가지로 갈라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갖다가 그 방지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또 이게 안에 몸통 속 비우기를 하면은 이것도 짜 맞추기를 하게 되면은 안에도 비어 있기 때문에 이 안에도 복장 작업을 할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련의 작업들이 끝나면 이제 그 한 몸통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안에 비워가지고 비운 다음에 그 다음에 겉에서부터 이제 조각 작업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접목일 경우에는 속을 비운 다음 접목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서의 접목보다 더 견고하고 확실하게 접착을 시켜야 하므로 접착제의 선택이 중요하다. 그리고 불상 조각에서 사용된 접착제는 악교와 어교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1대1로 섞어서 사용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보통 이제 뭐 우리 이 합성 접착제, 화학적인 접착제 굉장히 많이 있죠. 많이 있고 또 우리 순간 접착제도 있고. 근데 순간 접착제 같은 경우에는 한번 붙으면 잘 떨어지지도 않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이게 붙으면은 이렇게 수축 팽창을 할 때 잘 안 늘어났다 줄었다 하지 않는 그러한 경향이 있죠. 그런데 이렇게 악교나 어교 같이 천연 접착제, 동물성이라든지 에서 온 이런 천연 접착제 같은 경우에는 나무와 같이 숨 쉬는 그런 접착제이기 때문에 아주 오랜 옛날부터 목재를 갖다가 접착하거나 그럴 때는 붙일 때는 악교라든지 어교를 사용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천연 접착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은 그것보다는 전통적으로 악교와 어교를 사용해 가지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접착제의 경화가 빠른 만큼 이후에 접착 상태가 불량해질 경우도 많고, 어교가 많으면 굳는데 오래 시간이 필요하다. 뭐, 이런 내용의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으로 제작하거나 할 때는 건목 작업 후에 이렇게 형태가 마련이 됐죠. 그리고 두상 쪽에도 속파기도 하고 아래쪽에 밑부분도 속파기를 하는 그러한 형태를 갖다 나타내고 있습니다. 몸통도 속파기를 해가지고 좀 더 그래서 여기 보면 아래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속파기를 하고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위쪽으로 해서 이렇게 속파기를 하는 그러한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한몸통 작업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접목하는 부분들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크게 건목 작업을 해가지고 이런 형태로 가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 손도 있죠. 손도 있죠. 그 다음에 안쪽에는 이렇게 비어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목 작업 다 이렇게 한 다음에는 접목을 통해 가지고 붙이고 와교치를 해 가지고 붙이는 그래서 이러한 형태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것들이 이제 다 작업을 거치게 되면은 이러한 형태로 가는 보살상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요 단계를 보면은 요 단계를 갖다가 좀 머릿속에 이렇게 연상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뒤에는 이제 여기에다가 접착제도 칠하는데 여기에다 이제 색칠도 해야 되고 금박도 묻히고 개금도 하고 뭐 이런 형태의 것들을 이제 작업에 대해서 지금 쭉 설명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간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떨어져 있던 그러한 부분들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나이테가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물론 여기를 갖다가 이제 색칠을 하거나 개금을 하면은 이런 부분이 없어지겠지만은 그래도 이런 형태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굉장히 무릎 부분도 이런 형태로 있고 발 부분은 이렇게 정목면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어, 그리고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옷 사이 옷 부분이죠. 옷 부분도 승복 부분이지만은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결을 갖다가 보여주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이 상태로 사용도 할 수 있지만은 여기다 좀 더 이제 볼심이 깊거나 뭐 이럴 때는 좀 더 이제 금칠을 한다든지 금박을 붙여가지고 좀 더 장엄하고 좀 더 멋있게 만드는 그러한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접목을 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악교라든지 어교를 갖다가 1대1로 섞어가지고 사용을 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접착제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런 천연 접착제는 동물성과 식물성 물질로 나눠지는데 동물성은 이제 악효라고 하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포유동물의 뼈와 가죽 등에서 나오는 주요 성분인 콜라겐 뭐 이런 것들로 만드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포유동물에서 얻어진 우유 속에서 만들어진 카세인, 알부민 등을 정제해가지고 오래 끓여가지고 만드는 부분이고요. 식물성 접착제는 물에 녹거나 분선되는 식물을 추출해가지고 곡물과 채소로부터 얻은 녹말 같은 식물성 접착제를 갖다가 사용을 하게 되죠. 우리 뭐 옛날에 이제 가장 어, 종이에 붙일 수 있는 것들은 뭐죠? 밥풀이죠. 밥풀도 이렇게 뭉개가지고 종이에다 붙이면은 우리가 접착할 수 있는 뭐 접착력이 그렇게 좋은 거는 아니지만은 그다음에 밀가루 접착제 우리 도배나 뭐 이런 것들 할 때 옛날에는 이제 밀가루 접착제를 사용해가지고 벽에다가 도배할 때 접착제를 사용을 했습니다. 또 밥풀처럼 사용을 해가지고 사용한 거죠. 그래서 이런 동물성 접착제와 식물성 접착제, 또 해양 식물의 콜로이드 상으로 작은 입자를 현탁하게 만든 한천, 뭐 천연 고무 해조류, 일종의 알긴산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아카시에서 추출하는 아라비아 고무라든지 천연 접착제를 값싸게 만들 수 있는 요즘에 대부분의 접착제는 합성 접착제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아주 오랜 전통의 악교라든지 어교라든지 밀가루 접착제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천연 접착제로 천연 접착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합성 접착제도 마찬가지로 뭐 요즘에는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그래도 불상 제작이라든지 또 뭐 전통 가구라든지 그다음에 전통 종이 이 공예라든지 뭐 이런 데는 어, 그 전통적인 접착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성접착제 같은 경우에는 주로 비닐 수지와 셀룰로스 유도체를 만든 이런 접착제로서 열 경화성 수지로 나눌 수가 있죠. 열 가소성 수지하고 열 경화성. 그래서 가소성 수지하고 경화성 수지로 나눠서 이런 접착제를 사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크게 뭐 천연접착제, 합성접착제 하는데 뭐 합성접착제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배제하고 그다음에 중요한 부분에서 악교죠. 그래서 동물성
이 조직이 특히 동물의 가죽과 어류, 카세인, 우유, 고형, 뭐 이런 것들로 만들어진 그러한 접착제를 갖다가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BC 3000년경에 이집트에서 목재 가구 제작에서도 사용되었다라고. 지금은 에폭시와 수지와 같은 합성수 접착들이 여러 용도로 악교 대신 사용되고 있지만은 목공이나 사포 같은 연마제의 제조 과정에서는 악교 접착제를 갖다가 많이 사용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교는 민어의 불에를 끓여서 만든 접착제를 통칭하는데 어교라고도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교착력이 뛰어나서 목공의 접착에 요긴하게 쓰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브레프릴이 대표적이고 그다음에 갓플로서는 불리는 악교는 소나 사슴 등 동물의 가죽, 근육, 뼈 등에서 추출된 반면 브레프는 민어의 불에서만 얻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이 조상들이 어떻게 민어의 불에를 갖다가 이렇게 끓여가지고 추출해가지고 접착제로 썼는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의문이지만 음, 이런 접착제를 만들어 사용했다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창의적이고 어, 어, 굉장히 독특한 이런 방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재료는 모두 단백질과 지방 등 불순물을 제거하고 저온에서 달이거나 쌀뜨물에 담근 후 응달에서 말려서 고체 상태로 보관하게 된다. 그 후에 이제 물에 다시 녹여가지고 상태로 만든 뒤에 사용하는데 고온에서 갑자기 끓이면 접착력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불길이 닿지 않도록 중탕한 청포에 걸러가지고 사용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물을 끓이면서 그 안에다가 녹여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동물성 접착제는 고대 이집트 벽화에도 쓰이는 등 매우 오래전부터 발달했다. 우리나라에도 삼국시대 이전부터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불애풀 같은 경우에는 유동적인 접착면에서도 적정한 탄력성을 지니고 지속적인 교착 강도가 매우 높아서 일반적인 공예용 접착제로 널리 쓰였다. 특히 활의 몸체를 제작할 때 필수적으로 사용되었다라는 거죠. 뒤에 이제 활이 또 나오는데요. 그래서 활은 인장력을 높이는 기회 뽕나무 쇠힘줄, 대나무 물소뿔, 흑각이라고 하죠. 로 사용해가지고 하는 부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불은 각종 화학 접착제가 많은 지금까지도 전승공예 분야에서 필수적인 재료로 사용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전승공예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각이라든지 그다음에 전통 가구라든지 활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활이 나왔길래 이렇게 우리 국궁을 갖다가 해놓은 것인데 이렇게 활시가 있고요, 중통이 있고 뭐 절피라고 하고 활대. 그래서 얘네들을 갖다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해서 여기다 꽂으면은 이러한 형태의 활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렇게 땡겨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뭐 옛날에 뭐 고구려의 전설이라든지 주몽이 활을 굉장히 많이 잘 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걸 갖다 땡겨 가지고 활을 갖다가 활시를 갖다가 거는 것들이 굉장히 이 탄력성이 좋기 때문에 땡겨가지고 이렇게 활을 거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이 든 그런 부분인데 안 쓸 때는 이렇게 풀어가지고 이렇게 놔뒀다가 진짜 실제적으로 전쟁터나 이런데 나갈 때는 활을 시를 걸어가지고 나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활이 뭐 한 200m?
정도 나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뭐 그전에는 더 많이 활의 어떤 탄성에 따라서 더 많이 나갈 수도 있는데 여기 붙이는 이런 부분들이 탄성을 높이기 위해서 물소 뿔도 사용하고 또 뽕나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해 가지고 하고 우리가 보통 이제 뭐 활 하면 대나무로 만든 활이다라고 하는데 대나무도 굉장히 탄력성이 좋은데 실제적으로 앞서 얘기한 것처럼 여러 가지 대나무 그다음에 뽕나무 뭐 이런 것들 재료들이 섞여져 가지고 우리나라의 국궁을 갖다가 만드는 그러한 부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접착제의 성분을 이용해 가지고 옆에 떨어져 있던 부분들을 갖다가 접착을 해 가지고 이제 딱 붙이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정확하고 견고한 접착을 위해서는 조임새나 조임 툴을 같은 보조 도구가 이용된다. 그래서 접목 후에는 조각 과정에서 강한 충격을 받게 되면 접착제가 완전히 마를 수 있도록 충분한 여유를 두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위별로 되어 있는 그림을 제가 잘 못 그려가지고 뭐 이렇게 붙이겠죠? 붙이고 또 여기도 이렇게 해서 붙이고 또 아래쪽도 이렇게 붙이는 그런 이런 접착면이 있죠? 접착면들을 갖다가 잘 붙을 수 있게 이렇게 조임 꽉 묶어가지고 하는 그런 형태를 갖게 되는 것이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큰 거기 어 뭐 냄비라고 해야 되나요? 뭐 이런 데다가 다시 물을 집어넣고 이 안쪽에다가 아교를 넣어가지고 끓이고 있는 그런 형태를 갖다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끓인 것들 갖다가 여기 아교 접착 작업이죠.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잘 도포를 해서 여기다가 붙여주는 그러한 작업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아교에는 이렇게 흑아교, 백아교, 아교 가루, 어교, 미노브레풀 해서 이렇게 냄비에다가 물과 아교를 끓여가지고 걸러가지고 이렇게 잘 발라주는 그러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붙여지고 시간적인 부분들이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좀 더 많은 시간이 걸리겠죠. 얘네들이 잘 붙어가지고 잘 붙어 있어야지 되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목 조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잘 붙은 다음에 그래서 겉목과 전목이 끝난 상태에서 실제 조각 작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세목 조각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조각 과정도 크게 다듬는 부분과 세부 다듬는 부분.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의 형태가 갖추어진 부처님 또는 보살상이 만들어지면은 거기에 이제 얼굴이라든지 어깨선이라든지 그다음에 손이라든지 그다음에 무릎 이런, 어, 과, 음, 가부좌를 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세세하게 조각을 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아주 예리한 조각용 칼들이 동원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쳐내는 부분은 평칼이나 원칼, 삼각칼 등 하고 불상을 조각할 때는 조각칼의 수는 한 100여 개에 달한다라는 거죠. 아주 세세하게 그때그때 맞춰가지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조각용 칼들을 쓰기에는 철저히 준비를 해야 되는데 칼날을 정확하게 깔끔하게 세워둬야 된다. 날을 잘 세워둬야지만 보풀이라든지 뭐 이런 게 안 나고 삭삭삭삭 잘 나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칼 가는 작업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칼날이 묻어지거나 날에 흠집이 생기게 되면 부드럽고 예민한 나무 표면에 흠집이 나기 때문에 전체 조각을 망치게 되고 치명적인 손상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칼날도 굉장히 잘 갈아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대패 종류라든지 예, 그다음에 뭐 여기 끌이라든지 뭐 드라이버 여러 가지 형태의 것들 뭐 이게 전부 다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해놨기 때문에 망치도 여러 가지 형태의 망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그다음에 어 대패 뭐 이런 형태 것들이 공구들이 많은데 이게 뭐 불상을 제작한 공구는 아니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의 공구가 있다라는 것을 갖다 보여주기 위해서 올려놓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간혹 독특한 작업에 하게 되거나 조각의 첫 작업에서 크게 깎아낼 때 원칼이나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세밀한 작업에는 창칼이나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조각 기법이 환조일 경우에 환조일 경우에 대부분 도드라지게 깎아내는 방식이라 하겠지만 목태화나 판재의 세기는 구조 또는 투각 을 깎아야 하는 부분에서는 조각 기법을 충분히 숙지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환조 같은 경우는 좀 입체적인 부분이죠. 그리고 부조 같은 경우는 이게 판에 좀 더 입체적으로 보이게 하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 빙글빙글 돌려가면서 깎는 부분이냐, 아니면 한 면을 갖다가 어떻게 잘 표현해 가지고 깎을 것이냐, 뭐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 조각 기법에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칼날의 크기나 각도 뭐 이런 것들도 실제적으로 이렇게 써져 있지만은 이런 그 장인들은 여러 가지 경험치에 의해 가지고 내가 조금 더 얇은 어 끌을 쓸 것이냐 아니면은 칼을 쓸 것이냐 좀 두꺼운 걸 쓸 것이냐 둥근 거를 쓸 것이냐 뭐 세모를 쓸 것이냐 네모를 쓸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이 이 굉장히 많은 경험치에 의해 가지고 나오는 그러한 부분들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호 표현입니다. 상호 얼굴이라든지 뭐 이런 표현을 갖다가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죠. 손의 형태라든지 그 다음에 앉은 상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어떻게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불상의 상호는 각기 시대마다 다르게 표현됐던 것이다. 그만큼 시대성을 띠게 되고 불상의 양식의 중심이 되는 부분이다. 그죠? 그리고 그만큼 조각하기 어렵고 까다로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는 비례 문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목구비의 백호 그리고 상호 윤곽이 서로 적절한 비례로 배치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서 눈이나 귀, 입, 코 위치는 단순히 좌우 대칭으로 짜이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위치와 크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눈 같은 경우에는 대형의 불상의 경우 불단 아래에서 바라보는 신자들의 시선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보통 불단이 좀 위쪽에 있죠. 위쪽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삼배 절을 하고서 부처님을 바라봤을 때 눈이 마주칠 것이냐 아니면은 더 높은 멀리 볼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때문에 큰 눈을 할 것인지 행안형으로 할 것이니 혹은 반개 하여 아래를 보는 형태를 취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뭐 실제적으로 눈을 부릅뜰 것이냐, 아니면, 반 정도, 볼 것이냐, 아니면은, 뭐, 아래쪽을 내려보는, 그러한 형태를 할 것이냐, 이런 것들도, 불상을 보는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뭐, 인자함과 근엄함과 뭐, 존엄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표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눈의 위치가 정확하게 잡히면 눈썹도 그에 따라 표현되어야 된다,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눈썹은 차후에 채색 과정에 그려지는 경우가 많은데 위치는 눈과 이마 사이의 턱을 지우는 선에서 결정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둥글게 하거나 또는 직선 가는 것이
직선으로 가는 것은 좋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적인 형상에 따라서 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제 절에 가거나 이렇게 대웅전이라든지 뭐 이런 전에 가서 부처님을 이렇게 봤을 때 보면은 부처님의 눈이 완전히 크게 뜬 눈이냐 행한형이냐 아니면 반단형이냐 그다음에 어디를 보고 있느냐 그다음에 눈썹은 어떻게 그렸을까 이런 것들 갖다가 한번 어, 이 과목을 듣고 가게 되면은 한번 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또 뭐 불교 조각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하면은 정말로 여러분들이 뭐 관광으로 가던 그다음에 그냥 불심에 의해서 가던 어떤 형태로 우리가 절은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가게 되면 항상 불교 조각이라든지 불단이라든지 불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거는 이러이러한 형태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졌구나. 라는 것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눈과 눈썹, 그다음에 코는 전체 상호의 흐름을 좌우하는 부분이다. 너무 크게 표현돼도 안 되겠지만 너무 작게 되면 상호가 흩어지게 되므로 주의해야 된다. 그래서 과거 불상들에서는 콧망울의 표현이 거의 없는 생략된 경우가 많았는데 반월면이라든지 열애면 등을 표현해서처럼 상호의 윤곽을 적절하게 살리기 위해서 콧망울을 적절히 표현해가지고 콧부리와 뺨 부분의 구획이 정확하게 차이지도록 해주는 것도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보통 귀 같은 경우에 보면은 부처님 귀가 굉장히 이렇게 길게 나타내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적당히 나타내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지만은 이런 것들이 밸런스를 잘 맞춰가지고 나타내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입은 가능한 조용한 분위기를 내는 것이 좋다. 그래서 지나치게 가는 입술은 예배자의 위치에 따라서는 성난 인상을 보일 수 있고, 곡선을 많이 주게 되면 상호 전체가 가벼워 보이게 되므로 적당한 위치와 크기, 형태를 생각해야 한다라는 거죠. 입술 선의 윤곽도 적절하게 오타났습니다. 윤곽도 적절하게 단을 지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우리가 사람도 마찬가지로 대면을 할 때 보면은 그 사람의 얼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보지요. 그리고 또 뭐 평가를 할 때, 저 사람은 뭐 굉장히 선한 얼굴이다. 뭐 성질 사납게 생겼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무섭게 생겼다, 날카롭게 생겼다. 그렇지만은 부처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불상을 제작하고 그럴 때 어느 정도의 인자함이나 우리가 머릿속에 떠오르면은 부처님은 굉장히 인자하고 근엄하고 뭐 모든 덕을 갖춘 분이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게 표현되면은 굉장히 이상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불상을 제작할 때 굉장히 선하고 근엄하고 모든 덕을 갖춘 것들을 갖다가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절에 맨 처음에 들어갈 때 일주문을 지나가다 보면 사천왕상이 있죠. 사천왕상을 보면 굉장히 무섭게 생겼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보통 처음에 들어갈 때, 뭐 이렇게 저렇게 무서운 사람들이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선입견이 뭐 좀 무서운 듯한 느낌이 들지만은 또 안에 들어가서, 그 법당에 들어가서 보면은 부처님의 어떤 인자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볼 때 좀 더 마음의 평온을 갖다가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코에서 마찬가지로 입술도 양뺨을 살리기 위해서 입술의 양 끝을 깊게 눌러 끝맺음을 강조하는 것이 좋다. 귀는 물론 길게 내는 것이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나치게 길게 낼 필요는 없고 너무 길면 멀리서 볼 때 불상의 두부가 방향으로 딱딱한 느낌이 들게 되므로 윤곽은 적당하게 측면으로 돌려야만 한다. 석불이나 청동불의 경우는 가늘어지는 목으로 인해 파손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길게 내린 귀로 보강한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부가 있고 목 부분이 있고 몸통 부분이 있는데 석불이나 뭐 이런 청동물 같은 경우에는 귀를 길게 해가지고 어깨하고 맞춰가지고 조금 더 보완을 해주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이제 가서 이렇게 석불이라든지 청동불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볼 때 부처님의 귀를 보면은 아래하고 같이 연결돼 있거나 뒷부분에 같이 있다라고 보면은 저거는 이제 좀 더 약한 부분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구나라고 하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귀와 어깨에 연결되는 등 경우 목 양편으로 구멍이 생기기 때문에 목재 불생에선 효과적일 수 없는 방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목재는 이제 가볍고 뭐 크게 그거 하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잘 표현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을 갖다 얘기하고 있지요. 그 다음에 세부 표현의 이상의 세부 표현에 주의해야 할 부분과 함께 상호를 포함한 머리 두부는 불신과 의 비례도 살펴야 하고 또 머리가 앞으로 숙이지 않았는지도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그 대형의 불상으로 높은 위치가 높은 위치로 머리가 놓일 때는 약간 숙이는 것이 더 불격에 어울리는 자세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그 형태, 불상의 형태라든지 불상의 크기에 따라서 약간 숙이는 것도 좋고 그다음에 멀리 보는 것도 괜찮고 뭐 이런 것들 갖다가 세세하게 해가지고 불공을 드리거나 불당에 와서 인사를 드리는 불자들이 어떤 위압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갖지 않게 아주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을 갖다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불신의 표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불신도 상호와 마찬가지로 적절한 부분 비례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몸통 전체 불상의 전체를 갖다가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불씨는 작아 보이는데 대의가 크고 두텁게 쌓인 듯이 표현하거나 너무 얇아지게 되면은 적절치 못한 표현이 된다. 그래서 불상은 물론 복장을 완전히 갖춘 상태를 표현하므로 불씨는 전체가 의복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이에 가슴을 위주로 불신이 드러나는 셈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상체라든지 몸 전체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도 또 틀려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처님은 이제 인도에서 출가를 하셔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이 이제 가사 장삼을 갖다가 이렇게 걸치는 그리고 어느 정도 몸통이 드러나는 그러한 형태를 갖다가 띈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몸 전체 형태가 어떻게 나오느냐. 그래서 상체의 신체 윤곽이 느껴질 수 있도록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슴은 적당히 부른 모습을 하고 간혹 우견, 편단, 오른쪽 어깨에 가사를 벗어서 노출되고 또 왼쪽 어깨만 걸쳐 있는 형식. 의 불성에는 젖꼭지 부분이를 드러나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때는 너무 도드라지게 드러나지 않게 유의해야 된다. 또 가슴 주변에 팔과 신체 사이의 공간에 얇은 옷으로 가려진 듯이 느껴질 수 있게 있어야 좋은 조각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가슴 부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 자체적으로 부처님은 굉장히 온화하고 뭐 이런 표현을 했는데 너무 경망스럽다든지 뭐 이러면은
안 좋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양 겨드랑이 위치와 깊이를 어느 정도 정하는데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책을 쓰고 뭐 이렇게 표현하는 데 있어서도 부처님의 형태라든지 뭐 이런 것들 갖다가 아주 잘 표현할 수 있게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표현해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습선, 의습선은 옷의 주름이나 늘어진 모양을 표현하는 필선, 이런 뭐 어떻게 보면 실루엣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불신 부분의 전체라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또한 시대마다 특성을 지고 있는 조각기법에 따라서 형태가 달라진다. 소형의 목불상에서는 이런 음각선의 의습 표현을 자주 표현할 수 있다. 그러나 큰 불상에서는 대개 계단식으로 차곡차곡 쌓여져 있는 듯한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통일신라 말기 이 대형의 불상에서 볼 수 있는 파상형 뭐 계단식도 있고 이제 파상형은 곡선직의 층을 이루는 번파식의 층단주름, 원흉과의 조화 강우 방향의 번파식 주름,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수한 가공성을 용이하게 이용해서 보다 유려하게 이상적인 의습선을 추구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부처님의 어떤 가사라든지 그다음에 뭐 쉽게 표현은 옷이죠. 옷을 갖다가 어떻게 표현을 해주느냐라는 것도 조각으로 이렇게 표현해 준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이런 것들이 차근차근 아주 온화하게 표현해 주는 그러한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나오는 것처럼 의습선과 함께 또 하나 주의해야 할 부분인 것은 옷의 끝단이다. 끝단. 뒷부분에서는 대부분 직선에서 가깝고 가깝게 바로 올리는 것이 좋은데 이 옷을 표현하면서 너무 얇지도 않고 너무 두텁지도 않게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불상의 크기에 비례해서 장식물의 규모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보살성의 신체는 작은 느낌을 주면서 장식물이 크게 보이는 경우가 간혹 생기는데 장식물은 특히 온몸을 돌아 나가는 양락의 경우 작고 세밀하게 작업해서 외형에 부담 주지 않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장식품이나 뭐 이런 것들도 뭐 귀걸이도 있고 뭐 그렇죠. 이런 것들이 조화를 잘 맞춰서 마무리를 잘 해야 된다. 라는 것들을 갖다가 표현해 주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목걸이 장식을 하는 경우에는 한 나무에 새기는 경우와 별도로 장식을 만들어 부착시키는 방법이 있다. 한 나무에 새기는 경우에는 세부 작업을 하는 사이 가슴 부분으로 칼집이 생기는 우려가 있으므로 조심해야 하고 역시 크기 문제도 고려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통나무에서 할 때는 이것도 또 목걸이가 잘 표현되게 해야 되는데 이걸 하다 보면은 가슴 부분이 매끈해야 되는데 그쪽에다가 칼집이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고 별도로 부착할 경우에는 목걸이가 이어지는 부분의 높낮이에 특히 유의해야 된다. 목걸이를 한 위로 천의 깃이 덮여 내리도록 하여야 하는데 작고 둥근 영락을 만들 때는 영락이 굵게 나오는 경우가 많으로서 뭐 이음새나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주의해 가지고 안정감을 좌우하는 뭐 이런 부분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맞춰진 부분들이 이목구비 위치를 잡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체의 폭이나 넓이, 무릎의 높이를 정하는 것은 불상이 모셔질 위치를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석굴암 본존의 불신 비례를
보면 적절한 예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석굴암상은 상체에 비해서 하체가 빈약해 보일 정도로 좁아 보인다. 그러나 실제 예배 위치에서 보는 불상은 가장 적절한 불신의 표현으로 우리나라 불상을 대표하는 작품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볼 때는 뭐 여기가 좁아 보인다라고 하는데 예배자 입장은 좀 더 뒤쪽에서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가장 적절한 불신의 표현을 우리나라의 불상을 대표하는 그러한 부분이다. 여기도 보시면은 부처님 귀도 있지요. 눈, 그다음에 코, 입술, 그다음에 장상, 가슴 부위를 갖다가 나타내는 것들, 그다음에 이렇게 차곡차곡 나와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비율에 잘 맞는 그러한 부분이다. 석굴은 국보 24호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1995년 12월에 불국사와 함께 유네스코 세계문화 유산으로 공동 등재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 손의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돌로 깎아서 만들었다 하는 것들도 굉장히 뭐 정성과 집중력과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그러한 형태의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목재에도 이렇게 뭐 윗부분, 부분하고 육계 부분, 세부 조각, 이러한 부분들, 그 다음에 세부 조각 마찬가지로 코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입 부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주 정말 집중력을 한번 이 칼끝이 한번 잘못되면은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숙달되거나 뭐 이러지 않은 이상은 어려움, 어려운 그러한 부분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손 부분도 이렇게 깎아가지고 여기는 끼는 부분이죠. 껴가지고 하는.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렇게 부처님 상의 상이 나오는 그러한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다음에는 이제 좀 더 세밀하게 사포로 갈고 닦고 뭐 이렇게 좀 더 윤곽을 나타내고 뭐 이렇게 해서 어 만드는 그러한 부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 지금 여기까지 한 몸체로 나왔고 그다음 부처님의 앉을 자리를 갖다가 우리는 대좌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대좌는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방석 같은 거죠. 방석 같은 부분인데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대좌는 입상일 경우에 좌상일 경우 그리고 불단 위에 모셔질 것인지 아니면 단독의 대좌가 필요한지에 따라 결정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악년, 활짝 핀 꽃, 연꽃이 위로 향하는 모양, 그다음에 복년, 엎어진 연꽃의 모양을 한 3단의 구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이 3단위 구성에는 대자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대자의 음, 우선 불신의 크기와 비례에 맞는 적당한 폭의 높이가 요구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쉽게 표현은 부처님이 앉을 자리가 굉장히 부처님의 크기에 비해서 아주 넓거나 아주 좁거나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나치게 큰 대자는 불신을 작게 보이게 하고 너무 작은 대자는 불상 전체를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되므로 적당치 못하자. 그래서 어느 정도 적당한 모양의 단면을 구성해야 된다. 대체로 한쪽이 불은 타원형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공예 수법을 동원해 가지고 대자를 만들어서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악년, 활짝 핀 꽃처럼, 연꽃처럼 대자를 만들 것이냐, 아니면 엎어진 연꽃처럼 만들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연잎은 한 개씩 만들어서 붙이게 되는데, 이 접착 방법도 앞서, 불상의 접목과 마찬가지로 주의를 요하는 부분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예, 불상은 다 만들어졌는데 부처님이 앉을 자리가 그렇게 화려하지 못하다. 그러면 또 약간 불균형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그 대좌를 만드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형태의 것들이 있는데 어, 연잎이 이 부착될 부위의 넓이를 고려해가지고 적절한 크기로 제작해가지고 두 잎을 함께 표현할 경우 두께를 크게 잡아 표현한 부분인지 아니면 연자자, 그다음에 구름대자, 귀신자 뭐 이런 것들 밑에 그림들이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를 갖다가 만들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광배 구성. 그래서 우리 후광이라고 하죠. 후광을 갖다가 머리 부분만 할 것이냐, 아니면 몸통 전체를 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도 또 생각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광배는 앞에서 했던 것 같이 두광만 만들어지는 경우, 또 신광, 몸 전체 함께 조성되는 경우. 그래서 불신과 별도로 떨어져서 만드는 경우 냐 아니면은 바로 뒤에 또 만드는 것이냐 뭐 이런 것들. 그래서 현재는 두각만 한 경우가 많은데 원형의 두각은 예배자가 불상을 향해 설 때 전체 불두를 포함하는 크기가 적당하고 중심의 백호 위치가 되도록 조절해야 된다. 그래서 단순한 둥근 태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가능하면 두강이 불두를 감싸듯이 굴곡을 주는 이렇게 감싸주는 그러한 형태를 갖다가 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신광을 하는 경우에는 대형의 상에서는 찾기 어렵고 작은 크기의 불상에서는 입상, 좌상 모두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또 이 신광과 두광 불교 조각에서 또 한번 할 겁니다. 그다음에 거신광, 불상을 향해 볼 때 옆에 없도록 표면의 문양장시 적절하게 배치되어야 하고 너무 뾰족하게 나오거나 해서는 안 되는 경우가 안 되므로 적당한 크기와 윤곽을 줘야 된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두광이라든지 신광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부처님의 뒤쪽에다가 이제 보면은 데코레이션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좀 더 근엄하고 그다음에 후덕하게 만드는 그러한 부분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때에 따라서 불상의 위치라든지 크기라든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두광을 할 것이냐 신광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뭐 불꽃처럼 나오는 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불씨를 감싸는 그러한 형태의 것들을 갖다가 만드는 것이죠. 지금 이거 보면은 연꽃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나하나 대자에 붙이는 그러한 형태, 또 밑에는 조각을 하는 그러한 형태. 그래서 하나, 둘, 3단의 조각을 갖다가 만들어 가지고 하는 부분을 갖다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만든 대자에다가 하나하나 붙이고 여기도 나무를 갖다가 이렇게 장부죠, 장부. 끼워 맞추기를 해가지고 하나하나 접합시키는, 그래서, 삼각이라도 육각의 형태로,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육각의 형태로, 만들어지는, 그러한, 그래서 여기 이제, 장부인데 요거는 나비장이라고 얘기하죠. 나비장으로 해가지고 이음을 갖다가 만들어준 그런 형태를 갖다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고 대잘 만들고 연꽃자를 만드는 거죠. 3단의 연꽃자.
를 갖다 만들어서 그다음에 이거는 두광이죠, 두광. 두광의 형태를 갖다가 해주고 여기다 이렇게 받쳐서 만드는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불상이 완성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게를 그대로 사용할 것이냐 아니면 여기다 이제 좀 더 금박을 입힐 것이냐 아니면 색칠을 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죠. 그래서 다음 단계는 이제 옷칠의 단계가 되는 것이죠. 옷칠은 금박을 매기던 아니면 색칠을 하던 이 오칠은 기본적으로 바탕으로 해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칠은 동의보에서 오손, 위장, 간, 심폐, 심장, 폐, 콩팥 같은 오장의 조화, 소화를 돕고 어혈을 풀며 피를 맑게 하고 몸속의 병균을 없애며 배뇨를 돕는다. 뭐 이렇게 해도 의학적으로 좋은데 우리 이뭐 닭백숙 할 때 옷딱 있죠. 그래서 옷은 이게 우루시올이 있기 때문에 약간, 뭐, 두드러기가 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렇죠? 그래가지고, 어, 옷이 올랐다, 그러면 막 가렵고 두드러기 나고 막 그래서 옷닭을 먹었다, 약 먹고서 옷닭을 먹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또, 망고나무도 이거 옷나무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망고를 먹었는데, 두드러기가 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망고를 드시면 안 됩니다. 옷 종류의 올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 이런 것들도 옷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것들도 좋지만은 또 칠이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부분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선조는 옷칠기에 물을 담아 두었다가 소독제로 쓰는 등 크게 활용을 했다. 또 전국 사찰에 오칠기로 된 바리대, 에, 스님들의 그 밥그릇이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보편화되어 있는 오칠기는 일본에서 더 생활화되어 있고 뭐 재팬이라고는 는 이름이 오칠하다라는 뜻으로 서양인들이 많이 사용하는데 우리나라, 중국, 일본 그래서 이렇게 오칠 문화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옷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환공제로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단일 천공을 조정하고 있다. 이게 나이테가 이렇게 보이고 있고 방사 조직이 보이고 있죠. 여기도 방사 조직. 그다음에 여기는 접선 단면에서 이렇게 큰 도관을 갖다 내고 있고 그다음에 요 단일 방사 조직이 보이는 부분도 있죠. 그래서 방사 조직은 1열에서 3열이다. 여기는 3열, 하나, 둘, 3열 정도의 방사 조직을 나타내는 부분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온나무는 이렇게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프리지면 결정에 직립 또는 방형세포에 존재하고 평목세포로 조직을 어,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목소미는 주로 단벽공이나 희미한 유연 벽공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대도관과 소도관들이 존재를 하고 있는 부분이다라는 거죠. 옷의 정의를 보면은 옷 같은 경우는 온나무의 수액에서 착색제, 건조제 등 섞은 유성도료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물에 5, 6회 붓으로 칠함으로써 옷은 온나무 내의 내수피, 이 육안에서 나오는 유백색 수액으로 여러 가지 공예품의 표면에 칠하는 도료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수액을 첨가하지 않은 것은 생칠 또는 생옷이다. 그래서 우루시올이고 그 밖에 레콜, 티오콜, 뭐 수분 있다라는 거죠. 생칠은 광택이 좋지 않고 건조가 빠르므로 용도에 맞게 가공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 중국, 일본 등지에서 예로부터 금속 또는 목공 도장용으로 많이 사용되어 왔다라는 거죠. 특히 한국의 옷은
그 질이 뛰어나기로 유명하다라는 거야. 채취는 6월에서 10월에 가능한 7월, 8월에 채취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 그리고 도막이 단단하고 광택이 뛰어나다. 뒤에 이제 또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칠을 하게 되면은 까만색으로 광택이 나죠. 광택. 이게 광택이 나는 것이고 이렇게 오칠을 하게 되면은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 제작 과정과 기법을 잠깐 보면요. 옷나무는 루스, 베르니키, 플루아 라는 것이다. 수액을 채취해 가지고 한다. 그리고 얘네들은 한 10년 정도, 묘목에서 10년 정도, 그리고 수액은 유백색으로 당미를 하고 있으면서 공기 중에 노출되면 황갈색에서 흑색으로 변하게 된다는 거. 채취된 수액은 나무칠 통에 넣고 잘 저은 다음 삼배로 불순물을 걸러낸 생옷이라 한다. 그리고 이 생옷은 전통 칠통에 넣고 주걱으로 저어가면서 약한 불이나 햇볕에서 수분을 증발시킨다. 오칠은 공기 중에 노출되면 최대 인장 강도를 갖게 되고 윤곽이 윤이 굉장히 나는 좋은 것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습기 중에서 건조시켜야 최대의 강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일본인들은 오칠한 물건을 습기 있는 상자나 방에 두고 중국에서는 서늘한 밤에 땅굴을 파고 오칠한 물건을 놓아두었다라고. 그래서 습기와 같이 서늘한 곳에서 오칠을 두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칠기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 갖다가 목심칠기, 죽심칠기, 칠피칠기, 금태칠기, 도태칠기, 지승칠기로 나눌 수 있다라고 하죠. 목심칠기는 뼈대 있는 백골을 갖다가 뼈대 있는 목재를 갖다가 주로, 죽심칠기는 대나무, 칠피칠기는 가죽, 금태칠기는 금속이나 산화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오칠하는 것이다. 그리고 도태칠기는 도자기류의 표면에 오칠을 한 것이다. 지승칠기는 종이를 꼬아 만든 기물에 위에 칠하는 것이다. 대모칠기는 표면을 장식하는 재료, 거북 껍질을 사용한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금박질기는 금박을 오칠로 부착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 옷의 형태지만은 나무에 하느냐, 자기에 하느냐, 금속에 하느냐, 또는 대나무에 하느냐, 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름을 하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나무 불상에다가, 목불상에다가 이렇게 나무 칠을 하게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칠기를 갖다가 오칠을 할 때는 민일, 장식일, 오칠일 3단계로 나눠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민일은 오칠을 하기 전에 여러 가지 그 바탕을 갖다가 좀 고르게 해주는 그러한 부분을 갖다가 바탕 고르기, 바탕 오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칠을 갖다 그냥 막 해도 되지만은 막 했는데 윤기가 안 난다든지 뭐 그런 거를 갖다가 막기 위해 가지고 좀 더 표면을 아주 부드럽고 고르게 해주는 그러한 형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갖다 바탕 바로잡기라고 얘기하는데 못이 그다음에 종이를 갖다 붙이고 쌀가루나 밀가루에 옷을 혼합해 가지고 천 바르기를 해서 표면을 갖다가 고르게 해주는 그러한 작업을 갖다가 민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첫, 천 눈 메우기. 그래서 천을 갖다가 아니면 종이를 갖다가 이렇게 감싸준 다음에 거기에다가 접착력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 오칠을 해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 갖다가 해주는 그러한 것들 갖다가 첫눈매옥이다라는 거고 칠기의 도화는 종이 위에 오칠을 해가지고 전사하거나 오칠과 색을 혼합해서 만든 색을 직접 그림을 그려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를 갖다가 먼저 도안을 해서 해주는 그러한 방법이다라는 것이고요. 중국에서는 뭐 조칠이다라고 얘기해가지고 오칠 일반 오칠과는 두께에서 차이가 나는 그러한 부분이고 겉면에 매우 날카로운 V형의 조각칼로 파들어가 가지고 해주는
그런 부분들이다. 그래서 조각수는 정확성을 요구되며 각 층을 정교하게 정확하게 파기 위해서 한치의 실수도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조칠 가운데 적콩은 진사, 어, 모래죠, 모래로 채색되는, 이 밖에는 담록색, 다망색, 갈색 등 가지색을 갖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칠을 해주는, 그러한 부분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서서, 그, 여러 가지 형태의 것들을 갖다가, 설명해주는, 부분인데, 뭐, 여러분들은 그냥 이러한 것들이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칠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걔네들만의 독특한 칠법, 그다음에 뭐 상감법, 안에다가 나무 안에다 다시 나무를 집어넣어 가지고 여러 가지 표현을 해주는 그러한 상감법 뭐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칠에 대한 방법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목불상에다 목불상에는 어, 오칠을 하게 되는데 오칠 칠한 다음에 그 자체로도 사용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 위에다가 덧붙여 가지고 이제 채색이라든지 개금이라든지 뭐 이런 단계를 거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불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냥 자연의 상태 목재의 무늬 그 상태로 사용하는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칠을 해가지고 오칠한 상태로 사용하는 모시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는 그 다음 단계에서 이제 채색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금박을 맺혀가지고 가장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는 그 단계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렇게 채색이라든지 개금을 하는 경우를 갖다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채색 같은 경우는 조각이 끝난 불상은 접착이 완전히 끝나고 나무결에 제대로 제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지나 채색 작업을 하게 됩니다. 채색도 현재로서는 전통적인 방법과 새롭게 시도되는 방법이 혼용되고 있다. 현대 세계에서는 뭐 이제 전통을 고수하는 방법, 또 뭐, 모던하게 새로운 채색 방법, 그다음에 자연 물감을 구해서 이를 악교나 어교에 타서 쓰는 방법이죠. 그리고 자연 물감은 대부분 식물성 물감이기 때문에 나무에 스며들면서 자연스러운 질감을 나타낼 수 있지만 다양한 색상을 내는 면에서는 한계가 있어서 색의 선정에는 유의해야 된다. 실제적으로 뭐 합성으로 만든 물감들은 여러 가지 색깔들을 뭐 표현할 수 있지만은 어, 자연색에서 나오는 것들은 그렇게 많은 색깔을 표현할 수가 없다. 뒤에 나오지만 이제 색깔을 갖다가 똑같은 색이라도 진하게 칠해주느냐, 좀 엷게 칠해주느냐에 따라서 색감의 질이 조금씩 시각적으로 달라지는 그러한 형태를 갖다가 취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천연 물감들은, 색은 똑같지만은 그걸 갖다가 어떻게 진하게 칠하고 연하게 칠하고 뭐 다른 색하고 조금 섞어가면서, 칠하는, 는 그런 부분들이 가장, 뭐,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색상을 갖다 내는데 한계가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불상의 대의에 심은 데는 금색은 문양을 넣을 때는 석채, 돌가루죠. 돌가루에 어교와 아교를 갖다 섞어 순금가루 섞어 넣어 사용하는데 이때도 적착 성분과 순금가루 그리고 석채의 함량을 갖다가 적절히 맞추어서 견고한 채색이 될 수 있게 유의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교나 어교 같은 동물성 접착제를 사용하게 되면 근데 굳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채색 후에도 상하나 단단한 나무 막대 등으로 광이 나도록 문질러 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광택을 내는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옛날에 이제 상하로 막 문질러 주면은 좀 더 안정되고 반들반들하게 되면서 광택이 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 색상을 갖다가 묻혀가지고 색상을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석체와 색깔 이렇게 맞춰가지고 이러한
색깔을 갖다가 조금씩 섞어가지고 채색을 갖다가 해주는 안료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절에 가보면은 굉장히 뭐 단청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굉장히 빨간색과 파란색과 뭐 이런 것들이 화려해 보이지만은 가만히 따져보면은 몇 가지 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색깔을 갖다가 진하게 칠하고 약하게 칠하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색을 갖다가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기법을 갖다가 사용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안료는 어떤 것이냐? 안료는 가능한 한 천연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나무의 일반적인 특성상 항상 습기를 머금었다가 내뱉는 과정이 반복되므로 나무 표면이 완전히 덮이는 안료는 그리 좋은 방법이 될 수 없고 나무가 숨을 쉴 수 있게 나무를 코팅하듯 덮게 되면은 이 나무 속에 부패가 되면은 어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완전히 덮어씌우는 건 좋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불상의 채색에 들어간 색은 의외로 많지가 않다라는 거죠. 불교 회화나 단청의 색과 마찬가지로 몇 가지 색의 조합으로 적절한 색상이 만들어지도록 하여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불교 회화에서 그라데이션 작업을 갖다가 조각 채색에서 농도의 강약으로 표현하는 것이 불교에서의 어떤 색채를 쓰는 그러한 방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문양 넣기는 불상에서 채색이 끝나고 나서 문양을 넣게 된다. 가능한 한 전통 문양을 응용하는 것이 불상의 전체적인 이미지를 갖다가 흐리지 않는 적절한 문양을 구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또 문양은 확연히 정해진 것은 아니나 대체로 불상과 보살상에서의 구분이 있고 보살상의 경우에는 아미타나 석가의 문양은 다소 차이를 지니므로 이를 잘 살펴서 시문해야 된다. 금으로 시문한 부분은 상하나 단단한 나무로 문질러 주는 것이 좋다. 그래서 반들반들하게 또 안정되게 뭐 이렇게 해주는 그러한 부분들이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이제 겉에 표면을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코팅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조각과 채색이 끝난 불상은 마지막으로 도장 작업에 들어가야 된다. 도장은 각기 다른 나무를 짜맞춘 상태의 불상을 동일한 성질을 주도록 하는 과정일 뿐만 아니라 채색을 안정되게 정착시키고 퇴색을 방지하는 공정이다. 그래서 물을 100도씨 이상 끓이고 여기에 양잿물을 약하게 풀어서 조각상 불상을 넣고 30분가량 끓여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건조를 시키면은 후에 솔 등으로 광을 내면서 자연스럽게 광이 나오게 되는 부분이 이제 도장 작업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도장 재료는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양잿물을 약하게 풀어서 끓인 물을 준비한다. 또 아주까리 기름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기름을 완전히 독하면 나무에 깊이 스며들며 나무의 수명을 영장시킬 뿐만 아니라 채색한 부분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은은하면서 오래가는 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잿물로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던가 아니면 아주까리 기름을 갖다가 사용해가지고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코팅을 해주는 그런 부분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색채 안료를 넣어가지고 찧어서 안료를 걸러가지고 이렇게 하나하나 색칠을 해주는, 채색하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광내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장이 끝난 불상은 광내기 작업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하나 나무로 문질러 광을 내고 채색한 부분이 나무결에 그대로 드러나는 부분은 헝겊으로 문질러 가서 주어서 광이 나는 깨끗한 표현을 할 수 있게 된다. 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 요건 또 별개로, 지금 이렇게 하면은 채색을 하고 또 광을 내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나무에서 뭐 오칠을 한 것이다 아니면은 그냥, 나무에서 또 여러 가지 금을 붙이는, 그러한 부분이죠. 그래서 개금은 불상 표면 전체를 금으로 덮는 것이 되는데,
되는데 때문에 개금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부 조각 과정에서 표면을 가능한 한 곱고 깨끗하게 처리하여야만 개금 효과를 높일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갖다가 명주나 천으로 배적 잘 먹을 수 있게 해준다. 그래서 몸통 전체에다가 이렇게 배적, 천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한 다음에 오칠을 제대로 먹히도록 한 다음, 그 다음에 다시 옷을 수차례 칠한다. 이때도 첫 오칠을 한 것은 진한 것으로 시작해가지고 마지막에 연하게 먹인 오칠을 해가지고, 그 불상의 사이사이가 아주 반들반들하게 그래야지 여러분들 뭐 금불상을 보면은 표면이 굉장히 매끄럽죠?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배적 작용이다. 배접 작업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칠 후에는 다시 고운 사포로 표면에 홈이 없도록 오칠도 도포막을 형성하기 때문에 미세한 방울이 생길 수 있고 피막의 두께가 일정치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사포 작업에 들어가서 아주 반들반들하게 예, 해진 어, 해, 한 상태에서 그 개금 작업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천이나 뭐 이런 거 풀 먹이고 오칠을 하고 배접을 하고 천을 칠하고 해가지고 반들반들하게 한 다음에 금박과 이런 성분으로 해가지고 붙이게 되는 거죠. 이거는 오칠을 전부 다 한 상태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붙여가면서 하고 맨 마지막에는 이제 활용 정점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7일도 하고 한 다음에 전체를 갖다가 개금으로 금박을 입히는 그러한 형태를 갖다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도 쓸 수 있지만 또, 더,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개금의 형태로 해가지고 부처님 상을 만드는, 그러한 작업이 끝나는 작업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채색이 완성된 모습이죠. 여기 색칠을 해가지고 앞에 부분은 이렇게 금박을 해가지고 금불상을 만든 반면에 여기는 채색에 의해 가지고 불상을 만든 그런 형태.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볼 때는 나무를 잘라 가지고 통으로 하거나 그다음에 분리돼 가지고 접목을 하거나 한 다음에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기본적으로는 이제 오칠을 하고 그런 거죠. 그다음에 나무를 깎아가지고 만들고 그대로도 부처님을 쓸 수 있지만 거기다가 오칠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색칠을 해가지고 완성된 부처님이라든지 이렇게 금박을 입혀서 만든 부처님 상이라든지 이렇게 두 종류로 상황에 따라서 금박이냐 채색이냐 뭐 이런 형태의 부처님을 갖다가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지금 금박을 입힌 부처님 상을 갖다가 만들어 놓은 부분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일 설명드린 것들은 이제 밑그림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통으로 자르고 통으로 만드느냐 부분적으로 하느냐 그다음에 세부 조각을 다 한 다음에 세부 조각을 만들고 거기다가 이제 오칠을 할 것이냐 오칠을 한 다음에 채색으로 갈 것이냐 금박으로 갈 것이냐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그리고 또 조각을 하면서 아까 중요한 부분은 부처님 상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눈의 형태라든지 코의 형태라든지 입의 형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그 비율에 맞춰 가지고 또 그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보면서 어떠한 존엄성과 그다음에 후덕함과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이 잘 조화가 이루어지면서 부처님 불상을 만든다라는 것을 갖다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